봄을 알리는 전령사로 빼놓을 수 없는 채소가 있으니 바로 봄동이다. 겨울의 파종에 봄에 수확하는 봄동. 봄동은 일반 배추보다 단맛이 강하며 아삭한 식감으로 겉절이와 나물 무침 등 어떤 요리와도 잘 어울린다. 또 봄동은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인데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봄의 전령사 봄동과 함께한다. 봄동에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성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어 피로에 지친 몸을 회복시켜주며 기력 보충에도 도움이 됩니다. 봄철에 몸이 나른하고 쉽게 피로를 느낄 때 봄동을 섭취해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봄동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 성분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서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 세포를 보호하며 유해산소로 인한 암, 동맥경화증 같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봄동은 속잎이 노랗고 잎이 잘 벌어지며 밑동이 단단할수록 좋다. 잎은 반점이 없이 깨끗하고 하얀 부분이 선명한 것을 선택하자. 겨울철 김장김치 집에서 잘 드시고 계시죠? 배추의 4천 정도 되는 봄동, 요즘이 제철입니다. 오늘은 비타민이 아주 풍부한 봄동을 이용해서 봄동 만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이 많아 아삭하고 부드러운 봄동. 칼륨과 칼슘, 인 등의 무기질이 풍부해 빈혈을 예방하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 변비 해소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봄동과 함께하는 만두 만들기 첫 번째, 우선 봄동을 잘 손질한다. 먼저 흐르는 물에 밑동을 자른 봄동을 한 입씩 떼어 잘 씻은 다음 봄동 잎에 간이 잘 배어들 수 있게 소금물에 약 15분 정도 절여두는데 절여둔 봄동은 건져낸 후 물기가 없어지도록 잘 털어준다. 오늘 봄동 만두에서는요, 밀가루로 빚어지는 만두피는 없고요. 봄동 그 자체가 만두피가 될 것이고요. 소금물에서 한 15분 정도 절였다가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번엔 만두소에 들어갈 재료들을 준비하자. 우선 부추와 대파를 송송 썰어준 다음 두부는 물기를 제거한 후 칼을 이용해 꾹꾹 눌러가며 으깨주면 된다. 재료 준비가 끝났다면 커다란 물에 갈아둔 돼지고기와 두부, 부추, 대파를 넣고 간장과 소금, 설탕, 참기름에 후추, 굴소스까지 넣은 후 전분을 부어 재료들이 잘 섞이도록 저어준다. 오늘 봄동 만두 속에 들어갈 만두 속 재료는요, 일반적인 고기 만두 속이고요. 두부랑 돼지고기는요, 꼭 물기를 제거해 주셔야만이 속이 알차게 맛이 좋습니다. 이제 봄동 만두를 빚을 차례. 소금에 절인 봄동은 물기를 제거한 후 밀가루를 발라주는데 봄동 위에 만두 소를 올려놓고 잘 접어가며 모양을 만들어준다. 만두 빚기가 끝났다면 찜통에 봄동 만두를 가지런히 올려 쪄주는데 만두를 찌는 시간은 10분에서 13분 정도가 적당하다. 봄동 만두를 빚으실 때에는 밀가루나 전분가루를 꼭 묻혀주시고요. 그래야만이 만두 속에 들어있는 육즙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찜통 속 만두가 잘 익으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해 접시에 담아내면 봄동 만두 완성! 초록의 봄동이 촉촉하게 감싸고 있는 봄동 만두. 봄동의 향긋함과 돼지고기의 육즙이 어우러져 몸에 좋고 맛도 그만인 웰빙 간식이 탄생했다. 봄동은 주로 겉절이를 하거나 아니면은 쌈을 싸서 주로 많이 드시는데요. 오늘은 봄동을 데쳐서 새콤한 맛도 있고 담백한 맛도 있고 매콤한 맛도 있는 봄동 삼색 무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사각거리며 고소한 맛이 일품인 봄동. 베타카로틴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회복에도 그만이다. 봄동 삼색 무침 만들기 첫 번째. 우선 손질한 봄동을 세로로 길게 잘라준다. 손질한 봄동은 끓는 물에 데치는데 봄동을 넣기 전에 소금을 조금 넣으면 봄동의 색깔이 더욱 선명해진다. 데친 봄동은 바로 찬물에 담가 식혀주고 손으로 물기를 꼭 짜준다. 봄동을 데칠 때에는 물이 끓을 때 봄동을 꼭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포가 올라올 때 끄집어내서 찬물에 식혀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번엔 봄동과 함께할 채소들을 준비하자. 대파는 송송 썰고 당근과 고추는 길게 썰어준다. 두부는 물기를 제거한 후 으깨주면 된다. 돼지고기는 미리 양념에 재우는데 고추장과 고춧가루, 다진 대파와 마늘에 양념을 더해 불고기 양념장을 만들어 버무려준다. 보통 우리 무침하면은 고기나 두부가 들어가지 않죠. 근데 오늘 봄동하고 돼지고기 두부가 궁합이 잘 맞아서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엔 돼지고기를 볶을 차례.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념장에 재워둔 돼지고기를 넣고 잘 볶아준다. 이제 봄동에 삼색을 더할 시간. 먼저 봄동에 두부와 소금 통깨를 넣고 참기름과 고추를 버무려 두부 무침을 준비한다. 돼지고기와 봄동을 무칠 때는 소금과 간장, 참기름을, 초고추장 무침에는 고추장과 고춧가루, 대파, 마늘, 설탕, 식초, 통깨를 넣고 잘 버무려주자. 오늘 봄동 삼색 나물에서는요, 두부와 고기, 고추장 소스 양념을 준비했는데요. 만약에 두부가 없을 때는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간장 양념을 써주고요. 두부에는 궁합이 잘 맞는 소금, 그다음에 고추장에는 식초가 들어가서 새콤달콤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부와 돼지고기, 초고추장에 버무려진 각각의 봄동 무침을 한 접시에 담아내면 봄동 삼색 무침 완성! 씹을수록 달달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인 봄동을 세 가지 맛으로 즐길 수 있는 삼색 무침. 나른했던 몸과 마음에 봄 향기를 가득 채워준다. 봄동에는 칼륨, 칼슘, 인 등의 무기질이 풍부하며 비타민 C도 풍부하여 처리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 좋습니다. 봄동은 피부 미용에도 좋으며 알코올 분해 효과가 있어 음주가 잦은 사람이 먹으면 좋습니다. 봄동의 풍부한 식이섬유소가 위장 운동을 도와 변비 예방에 좋으며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봄동은 차가운 성질을 가진 야채이므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 좋고 평소 몸이 차거나 소화기가 약한 사람은 봄동을 먹을 때 따뜻한 성질을 지닌 마늘이나 부추와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냉이, 달래 등과 함께 대표적인 봄 채소로 꼽히는 봄동. 겨울에 땅속에서 묵묵히 봄을 기다려온 봄동은 나물은 물론 겉절이, 된장국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는데 본격적인 봄의 시작. 우리 몸의 면역력을 한껏 올려주는 봄동과 함께 입맛과 건강을 모두 챙겨보자. 안녕하세요.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풀리면서 근처 공원에서 걷기 운동하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걷는 것도 좋지만 뒤로 걷는 것도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뒤로 걷게 되면요. 앞으로 걸을 때와 반대되는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리 전체로 골고루 근육을 발달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릎의 통증을 줄여서 퇴행성 관절염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뒤로 걸으면은 다리가 예뻐질 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이 키워져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서 넓은 곳에서의 뒤로 걷기 운동 추천해드립니다. 출생 전이나 출생 후 아이들의 뇌가 아직은 미성숙한 시기. 그 시기에 뇌의 병변에 의해 운동기능 장애를 보이는 질환 뇌성마비. 소화장애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뇌성마비는 운동장애를 주 증상으로 하며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의 문제를 동반하기도 한다. 뇌성마비란 발달하는 뇌에 생긴 비진행성의 병변에 의해서 운동과 자세에 이상이 생긴 질환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환군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뇌성마비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자가 최대한의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사용 가능한 근육의 힘을 충분히 사용하게 하는 것인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초기 진단과 재활 치료만이 뇌성마비 환자의 발달을 돕고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오늘 TV 주치의에서는 뇌성마비의 진단과 경직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소아마비의 경우 백신 개발과 예방접종이 늘어나면서 발생률이 감소한 반면에 이 뇌성마비는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인구 1000명당 2명 정도가 발병할 만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을 하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합병증을 예방하고요, 장애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 뇌성마비는 하나의 질환이 아니라 여러 질환들을 모아서 지칭하는 질병군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뇌성마비와 경직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이상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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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주제가 뇌성마비인데 먼저 뇌성마비가 어떤 질환인지부터 자세히 짚어보죠. 네, 뇌성마비는 발달하는 뇌에 발생한 진행하지 않는 손상에 의해서 운동과 자세에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태어날 때 어떤 이벤트가 생겨서 뇌성마비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태어나는 전후에 뇌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갑자기 생기는 거는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주산기 가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출생 전 인자가 75%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뇌성마비를 일으키는 원인이나 위험 인자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감염이 많고요. 그래서 임산부들은 풍진 예방 접종을 미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 계획이 있으시면 이런 항체가 있는지 보건소에 들려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알려지지 않은 유전자 문제에 의해서도 생기기도 하고요. 임신과 관련해서 일찍 태어나는 조산이 뇌성마비의 원인의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던 출산하는 그 전후 상황에서 아이가 아프거나 감염되거나 그리고 발달하는 뇌에 생기기 때문에 출생한 아이가 어떤 사고나 출혈이나 뇌 병변이 새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뇌성마비의 원인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위험 인자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뇌성마비의 위험 인자는 아이 쪽과 엄마 쪽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가 32주 미만의 미숙하거나 출생 체중이 적을수록 더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어머님도 나이가 너무 많거나 적을 때 위험합니다. 임산부의 나이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연령이 많은 임산부에서 자궁내 성장 지연이나 단백뇨나 이런 임신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아가 잘 자라지 않는다든지 심박동수가 떨어진다든지 태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임신과 관련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이 뇌성마비를 일으키는 원인이 다양한데 그 원인 중에 백질연화증이라고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 백질연화증이라는 게 뭘까요? 네, 아이의 뇌 구조는 어른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피가 조금 부족하거나 혈압이 많이 올라갔을 때 어른과 뇌출혈이 생기는 부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요.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뇌에는 뇌의 실질과 뇌가 둥둥 떠 있는 그런 물이라고 해서 뇌실이 있습니다. 뇌실 주변에 이렇게 희끗희끗 병변이 생기는데요. 크기가 커질수록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병변이 이렇게 커지게 되고요. 병변이 작은 아이는 발목만 마비가 있게 됩니다. 이 32주 이전에 출생한 미숙아의 경우가 뇌성마비와 관련된 강력한 위험인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미숙아의 뇌성마비 유병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만사가에서는 1000명당 1.4명인데요. 28주 미만에서는 1000명당 55명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뇌성마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숙아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뇌성마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소아마비는 많이 줄었는데 왜 뇌성마비는 이렇게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을까요? 이전에는 28주 미만이거나 1kg 미만의 미숙아는 생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의학기술이 발달하여 이렇게 고위험 미숙아가 많이 생존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뇌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취약하기 때문에 생존한 아이들에서 장애를 갖는 경우는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임산부의 연령이 증가되면서 쌍둥이라든지 고위험 임신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사실 뇌성마비라고 진단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단이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아이가 내원했을 때 진찰을 통해서 아이의 운동 관련된 증상이나 소견을 정확히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뇌성마비가 의심이 된다면 뇌성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질환군에 대해서 원인을 조사하는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확진이 된다면 뇌성마비에 동반할 수 있는 다른 문제를 확인하는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앞서 시작하면서 뇌성마비란 하나의 질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들을 모아서 지칭하는 질병군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이 뇌성마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뇌에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이거를 종류별로 우리가 운동 장애가 어떤지 또는 신체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를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는 근육이 뻣뻣한 경직형 장애이고요. 이게 9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국소적으로는 성인의 뇌졸중처럼 반신마비가 오는 편마비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손상이 큰 경우에 사지가 모두 이완되는 사지마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단해보면 뇌성마비가 아닌데 증상이 유사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뇌성마비로 착각할 만한 질환들도 있다고요? 뇌에 발생한 질환이 뇌성마비고요. 아까 말씀하신 소아마비는 척수 전각세포라고 해서 척수에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뇌에 발생하지 않은 다른 질환들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뇌성마비가 아니고 아이가 심할 경우에는 못 걷기 때문에 뇌성마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암이라든지 이렇게 서서히 증상이 심해지는 진행성의 질환인 경우에는 뇌성마비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뇌성마비는 운동과 자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혹시 내 아이가 그 까치발로 이렇게 보행을 하면은 이게 뇌성마비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부모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건지 이 점도 궁금하네요. 네, 정상 발달하는 일반적인 아이들도 만 18개월까지는 까치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비가 있는지 없는지 다른 발달이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를 봐서 만약에 발달이 정상이고 마비가 없다면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마비가 있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척수나 근육이나 신경이나 다른 질환일 수 있고요. 발달이 많이 늦지 않아도 운동신경이 또래보다 많이 어둔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7명 중에 1명이 있고 발달이 6개월 정도 느리며 특징적으로 까치발을 조금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뇌성마비처럼 심각하지 않으므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금만 치료를 해주면 완치가 쉽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습관적으로 까치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뭐 골반의 자세라든지 유연성이라든지 어떤 습관적인 문제도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진찰을 받아보고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기부스 치료로 쉽게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까치발하는 모습을 보고 좀 혹시나 하는 것처럼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운동 발달이 좀 늦거나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면 병원에 데려갈 텐데요. 사실 병원에서도 뇌성마비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가 쉬운 건 아니라고요. 네. 이른 영아기에는 발달하는 아이들은 증상이 저절로 조금 이상한 패턴이 보이더라도 증상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사실은 50% 이상이 됩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한 번만 봐서는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없고요. 특히 증상이 심하지 않은 아이는 한 달 있다, 2달 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진찰을 하기 위해 만나는 것이 더 정확하게 의견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성마비는 한 가지 질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가지 질환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의 진료로 그것을 다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뇌성마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소아마비와는 달리 세계적으로 발병률이 늘어나고 있는 뇌성마비. 우리나라 역시 인구 1000명당 2명꼴로 뇌성마비가 진단되고 있다. 뇌성마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너무 일찍 태어나는 미숙아나 체중이 작은 저체중아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높다. 지난 주사 맞은 지 4개월이 넘었어요. 어머니 요새 걷는 게 어떻죠? 요즘 다시 까치발이 심해져서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어머니 아이가 손 놓고 잠시 서 있을 수 있나요, 혼자서?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로 한 5초에서 10초 가량 서 있는데요. 허리가 펴지진 않고 굽혀진 상태로 서 있어요. 뇌성마비 진단을 위해서는 뇌 MRI나 초음파 등의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병력 청취와 운동 발달 장애에 관한 전문의의 정확한 진찰이 필수적이다. 이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서 백질 연화에 의한 경직성 뇌성마비 양하지마비입니다. 현재까지 신생아실 태어나자마자 바로 진단받아서 지금까지 재활치료를 꾸준히 해오던 아동이고요. 까치발 보행에 대해서 보툴리늄 독소 주사 치료를 주기적으로 시행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장에 의해서 최대한의 치료에도 악화가 된다면 정형외과 수술 치료나 신경외과적 수술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의 신체적인 증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게 된다. 가장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신경근육계의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움직임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뇌성마비의 치료는 운동 장애를 최소화하고 기능을 극대화하며 새로운 운동 동작을 습득하거나 근골격계의 합병증 예방에 중점을 둔다. 처음에는 주사 맞기 전에는 얼마나 많이 아프셨어요? 가만히 있을 때는 한 5점 정도 되고요. 움직일 때는 8점. 주사 맞고 좀 어떠셨어요? 훨씬 더워졌어요. 성인의 경우 수십 년간 신체 각 부분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비장애인에 비해 노화가 빨리 올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적절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 이 환자는 혼합형 뇌성마비인데요. 경직과 무정의 운동형이 같이 나타나는 형태의 뇌성마비입니다. 20대에 척추 측만증이 심해져서 보건신경외과에서 교정 수술을 진행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는 노화에 의해서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통증이나 낙상 사고가 있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통증 치료, 재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뇌성마비 치료는 약물 치료와 재활 훈련을 위주로 진행되는데, 최근에는 근육 내 주사로 경직을 완화시키는 운동점 차단 주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경직이 있는 부위에 주사요법을 시행하면 신체적으로 다음 단계로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2차적 변형 치료를 위한 정형외과 수술이나 신경외과 수술도 뇌성마비 치료 중 하나로 시행된다. 뇌는 생후 1, 2년 동안 폭발적인 발달을 하게 됩니다. 조기에 아이의 장애를 발견하여 적절한 자극이 들어가지 않으면 뇌가 발달에 필요한 자극이 결핍되게 돼서 장애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의 장애를 빨리 발견해서 최대한 일찍 치료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특정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가 존재하는 우리의 뇌. 자칫 이 시기를 놓쳐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특정한 행동의 습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발달 과정에 있는 유아의 경우 뇌병변에 대한 적응력과 발달 가능성이 높아 조기 발견을 통한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 뇌성마비를 극복하는 길, 조기 진단을 통한 발견과 치료가 핵심이다. 네,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뇌성마비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뇌성마비는요,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뇌성마비가 정확하게 진단되기 위해서 어떤 검사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까요? 뇌성마비는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관찰하고 신경학적 검진을 하고 아이의 주수나 연령에 맞춰서
운동 감각, 청각, 시각이 발달 시기에 맞는 반응이 나오는지 전반적으로 관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뇌성마비를 조기 진단하는 방법은 아이의 연령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네럴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이가 움직이는 걸 눈으로만 쳐다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고 찍어놓은 홈 비디오만으로 이렇게 홈 비디오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이가 아프거나 울고 있으면은 정확하게 잘 보고자 하는 걸 볼 수 없기 때문에요. 아이가 아프지 않은 편안한 상태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주에서 15주 사이에 진료를 꼭 한번 오도록 하고 그 전에도 뇌성마비 시사하는 움직임을 보이는지 관찰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기 진단을 통해서 이 뇌성마비가 의심이 된다면 정밀 검사를 또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뇌성마비를 의심한다면 뇌 MRI는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문제는 약 15%의 아이에서는 MRI가 정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대사 이상이나 유전자 이상을 추가적인 검사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뇌가 아닌 척수라든지 신경, 근육에 다른 병을 배제하는 그런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생후 1세에서 2세까지는 뇌 발달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라서 영상 소견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다시 검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뇌성마비 증상에 따라서 환자의 운동 발달 예후를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뇌성마비는 대운동 기능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5단계로 하게 됩니다. 위에 3단계는 보행이 가능한 그룹이고요. 밑에 2단계는 보행이 불가능한 그룹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결정할 때 아이가 대동작 분류 체계에 몇 번에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 목표가 결정이 되고 수술 여부와 수술의 시기가 결정이 됩니다. 네, 이러한 뇌성마비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라고 하면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뇌성마비 아이들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경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체 뇌성마비 아이의 90%가 경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직은 뇌나 척수 같은 중추신경계 병변에 의해서 팔다리가 뻣뻣한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운동신경이 활동이 증가되어 있어서 필요 없이 자꾸 근육을 수축하게 됩니다. 근육이 자꾸 수축을 하니까 이완하기가 어렵고 본인이 느낄 때는 불편감이나 통증이나 피로감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구부리고 펴는 동작이 조화롭게 일어나지 않고 근육이 필요 없는 힘을 주게 되거나 섬세한 동작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걸을 때 까치발을 한다든지 다리가 꼬인다든지 그런 이상 운동을 보이게 되고요. 이런 경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관절이 잘 펴지지 않는 관절이 굳는 구축이나 굳어지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가 굳지 않게 계속 치료해야 돼요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경직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경직 치료도 증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될까요? 치료 단계가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동시에 치료하게 됩니다. 아이가 불편할 때 경직이 증가되는데요. 가장 많은 거는 대변을 보지 못하거나 피부에 어떤 불편한 것이 생겼을 때 경직이 증가됩니다. 소화가 되지 않아도 경직이 증가되고요. 이런 것들을 일단은 아이가 불편하지 않게 편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는 재활물리치료나 스트레칭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요. 약을 쓰거나 주사를 맞거나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는 이런 더 하기 어려운 치료와 쉬운 치료를 단계별로 경직이 얼마나 심하냐, 아이가 나이가 얼마냐, 어떤 기능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적절하게 섞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치료법 중에서 약물요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네. 사실은 약물은 어머님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치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작을 때에는 약에 대한 부작용이 높은 빈도로 발생을 하는데 그거는 아이들이 졸려하거나 멍해하는 증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중추신경계의 활동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올 수 있는데요. 사실은 계속적으로 약을 쓰게 되면 뇌가 이거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적응이 되거나 감소되는 면이 있지만 그때까지 약을 꾸준히 쓰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부작용이 나오면 계속적으로 치료를 못하고 중단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은 하나가 아니고 증상을 봐가면서 2개나 3개를 병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이의 증상에 따라서 경직이 아니고 불수의적인 운동이 반복되는 그런 운동장애인 경우에는 운동장애를 조절하는 다른 약을 쓰게 되고 이 약의 반응에 따라서 진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름 치료제로 잘 알려진 이 보톡스를 환자의 재활 치료에도 활용한다 이렇게 들은 바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툴리늄 독소는 신경과 근육 사이에 화학 물질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면서 약 4개월 동안 효과적으로 근육의 힘이 떨어지면서 경직이 떨어지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현재 수술을 제외한 경직 차단 요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아이가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신경에서 근육으로 전달되는 그 부분에 주사를 선택적으로 놓게 되면은 까치발을 할 때 발목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근육만 신경을 차단을 하기 때문에 아이의 보행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 이 주사는 7세 미만의 종아리만 보험이 되기 때문에 필요함에도 고가 치료라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보톡스 치료 방법을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네, 보툴리늄 독소 주사의 목표는 아이가 스스로 하는 능동적 목표와 케어하는 보호자의 편의를 도와주는 수동적 목표가 있습니다. 까치발을 하거나 다리가 꼬이거나 경직 때문에 다리를 뻗쳐서 잘 앉지 못하는 자세를 편하게 해주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동적 목표는 아이가 경직 때문에 불편하거나 아픈 거,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씻기거나 아이를 케어할 때 뻗쳐서 잘 펴질 수 없는 부분을 부드럽게 펴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연구에 의하면은 수동적 목표는 85% 이상에서 목표를 성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이 주사를 계속 맞게 되면은 혹시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닐까 염려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내성이 생길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이 보툴리늄 독소는 예방접종과 같이 항체가 형성이 되는 건데요. 항체가 형성이 되면 약효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4개월 이상의 주사 간격을 지키면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항체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이가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거는 이미 관절이 구축되어서 더 이상 이완해도 펴지지 않을 때에는 주사가 아니라 수술적인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 수술법도 좀 알려주시죠. 경직에 의해서 고관절 모양이 바뀌고 골두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절이 힘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게 정상적인 발달을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모양을 맞춰주고 관절 안에다가 다시 골두를 넣어주는 이런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모두 해당하는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신경 쪽과 좀 관련돼서는 또 어떤 수술이 좀 필요하겠죠? 네, 이거는 신경외과적 수술인데요. 사실은 까치발 보행을 심하게 하는 경직성 내성마비 아이가 여러 번의 치료에도 효과가 미흡한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행하는 아이한테 시행하는 방법이지만 보행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경직이 매우 심한 경우에도 시행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차단하는 수술은 어떻게 뭐 주사요법으로 하나요?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절제를 해서 그 신경을 잘라주나요? 네, 수술실에서 그 신경을 직접 자극하면서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 해당하는 부분에만 선택적으로 감각신경이 전달되는 경로를 척수에서 가위로 끊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런 수술로도 치료가 어려운 환자가 분명 있을 텐데 그렇게 심한 경직일 때는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심한 경우에는 약물로 먹었을 때는 전신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리는 진정되는 졸리고 처지는 증상인데요. 그래서 신경에만 선택적으로 자극될 수 있도록 약물을 척수각 내로 주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먹는 약을 충분히 써도 효과가 제한적인 상당히 심한 경직에 사용할 수 있고요. 계속적으로 약물이 투여되도록 하는 방법이라서 이 주사를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직형 뇌성마비의 치료에 있어서 근력 강화 같은 운동요법이 좀 도움이 되겠죠? 네, 지금 경직을 차단하는 대부분의 시술들은 근력 약화가 동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강력한 시술이나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근력 강화 운동을 병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한계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시술 전부터 또는 시술 이후에 그런 기능을 강화를 해줬을 때 시술 직후보다는 근력 강화를 해서 그 이후에 더 기능이 좋아지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체육 활동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감소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서 이런 아이들이 근력 강화나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뇌성마비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그럼 여기서 그 뇌성마비에 대해서 꼭 알아둬야 할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하고 나서 다음 순서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뇌성마비는 다양한 질환군이고 발달하는 뇌에서는 없던 증상이 생기거나 아이가 바뀌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진료, 단 한 번의 검사로서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새로 발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령에 맞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문제를 체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을 획득한 이후에도 기능 악화가 되지 않도록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이고요. 치료를 통해서 기능을 호전시키는 것 외에도 일상생활, 가정에서의 자기의 역할, 학교에서의 역할, 그다음에 직업 활동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재활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자, 건강플러스 오늘은 뇌성마비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뇌성마비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뇌성마비와 소아마비는 같은 질환이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둘 다 소아 시기에 발생한 질환인데요. 소아마비는 뇌가 아니라 척수의 전각세포에 생긴 감염성 질환의 후유증입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앞서 뇌성마비의 치료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뇌성마비는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가능하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답은 세모입니다. 뇌성마비는 기능과 활동의 관점에서는 힘이 없고 이상 운동이 나타나는데요. 치료를 해서 그 부분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치의 개념보다는 다리가 조금 불편하지만 자기가 꿈을 갖고 가정생활과 학교생활과 직업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완치를 한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태아가 뇌성마비인지 아닌지 임신 중에 알 수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것도 세모입니다. 간혹 산전 초음파에서 어떤 증후군이나 뇌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 경우는 산전에도 뇌성마비를 진단을 받을 수 있지만 뇌성마비는 운동과 자세에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가 태어나서 움직이는 것과 그런 신경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아마 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이가 발달이 느리면 뇌성마비다. OX 어떤 걸까요? X입니다. 발달이 느린 거와 상관없이 운동과 자세에 이상을 보이면서 뇌에 비진행성인 질환이 있어야 뇌성마비입니다. 자, 그리고 뇌성마비는 유전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거는 O이면서 X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뇌성마비라는 것은 질환군이기 때문에 그중에는 유전이 되는 뇌성마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환들은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뇌성마비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 OX를 한번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뇌성마비 진단을 받으면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뇌성마비가 오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네요. 네, 50%의 뇌성마비 환자는 인지가 정상입니다. 사실은 운동 능력 저하가 심하거나 마비가 심한 아이는 인지 능력 저하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언어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아이는 나중에 인지 능력 저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성마비에는 근력 강화 운동이 해롭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뇌성마비 환자에게 근력 강화 운동은 오히려 해롭다고 들었다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이전에는 근력 운동을 했을 때 경직을 더 증가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요즘에 많은 연구에서 근력 강화를 한다고 해서 경직이 더 증가되지는 않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사실은 성인이 됐을 때 활동 저하에 의해서 성인병 이완율이 10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유지를 하기 위한 운동을 평생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을 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네, 끝으로 뇌성마비와 관련해서 이 점만큼은 꼭 기억해야 한다는 점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뇌성마비는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를 어떻게 채우시겠어요? 네,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활동의 저하나 근육 기능의 저하는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사회에 참여를 하고 꿈을 이루는 데는 제약이 없고 완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뇌성마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재활의학과 이상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뇌성마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뇌성마비는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지 그 치료 효과가 높기 때문에 위험 인자를 갖고 있다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뇌성마비는요, 환자뿐만 아니라 돌보는 가족들의 정신적인 부담, 경제적인 부담도 크다고 하니까요,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